이번 시간은 21년 1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년 1회 풀기 전에 좀 양해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요번에 이제 22년 책이죠. 22년 책 이제 나오면서 이제 내선 규정에 관련된 거하고 이제 KC랑 이제 관련 없는 문제들 좀 많이 섞어내서 문제 이제 좀 순서도 조금 바뀌고 문제 번호도 조금 바뀌고요. 그리고 그쵸. 예. 그래서 좀 책이 많이 좀 수정이 되다 보니까는 동영상을 좀 촬영하는 시간이 이제 문제집이 나온 이후에 이제 촬영을 좀 하다 보니까는 좀 원활치 않은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촬영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일단은 지금 21년도 이전에 나오는 것들 지금 있는 동영상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좀 빨리 촬영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근데 좀 시간이나 여건들이 조금 좀 원활하지가 않네요. 예,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몇 가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수정되거나 이제 없어지는 문제들이 좀 먼저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기존에 여러분들 전동기 부하가 나왔을 경우에 50 이상 초과 해가지고 1.25배, 1.1배 해가지고 전선의 굵기나 아니면 차단 용량 구하는 문제들은 이제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KC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변경됐다라고 하는 동영상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 참고해서 동영상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이거 이제 삭제된 거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도 이제 문제가 좀 변형돼서 수록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거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접지선 굵기 구하는 문제가 다 빠졌어요. 이번에 KC 바뀌면서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옛날에 0.0052인가 하고 바뀌면서 0.049인가 하여튼 바뀐 거, 접지선 굵기 구하는 요런 거에 관련된 것들은 다 이제 빼버렸으니까는 혹시 풀이하다가 나오면은 이제 없는 거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22년도 문제집 샀으면은 그 내용이 다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약간 이제 내선 규정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 삭제된 것들이 있으니까는 이제 책에 이제 보시면서 이제 그런 내용 동영상 보시면서 책에는 없다 싶으시면은 그건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있는 거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대입하는 값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한회로 용량, 설비 용량 주택 같은 거 나오면서 아파트 주택이나 아니면은 이제 건물 상가 같은 거 나오면서 분교회로 쓰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상가하고 주택, 아파트 다 이제 그 면적당 1제곱미터당 부하 용량이 이제 30이었는데 기본 용량이 작년에 이제 40으로 바뀌었어요. 주택하고 아파트는 상점은 그대로고, 상점은 그대로 30이고 아파트하고 주택은 이제 40으로 바뀌어서 아마 지금 이제 동영상 개정되기 전에 있는 동영상은 이제 그냥 30으로 나갈 텐데, 그냥 무시하시고 책에 있는 풀이 있는 것처럼 40으로 해서 푸시면 돼요. 이제 그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는 책에 있는 풀이 우선으로 하시고요. 동영상은 저희가 좀 어쨌든 최대한으로 빨리 촬영을 할 텐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조금 여유롭지 못해서 어쨌거나 조금 최대한 빨리 촬영은 하도록 하겠지만, 그 전에는 일단 기존에 있는 것 좀 동영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KC 관련된 부분들, 내선 규정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좀 이제 숫자가 변경된 것들, 이런 것들은 일단 책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게요. 여전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단순하게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는 문제들은 특별히 설명 안 드리고요. 계산 문제나 시퀀스 이런 거 관련된 문제들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1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시는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접지정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 쓰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워낙 기존에서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등급별 추정 전원 용량이라는 게 표가 나와 있어요. 표에다가 이게 제곱미터당 VA 값이니까는 면적이 나오면 면적을 곱하면, 그러면 어떤 조명이면 조명에 대한 전체 부하 용량의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세요.
용량에 대한 거고요. 1번 가로 1번 보면 연면적이 만이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거는 제곱미터당 용량이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물은 면적이 만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요 부하 용량 곱하면 단위가 날아가니까는 제곱미터 날아가니까 VA만 남겠죠. 그래서 연면적 만인 인텔리전트 2등급 사무실 빌딩이래요. 여기 보시 등급이 나눠져 0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와 있고요. 2등급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전원 용량을 면적에 곱해서 이제 부하 용량을 선정하면 되는 거죠. 빈칸에 계산 과정하고 답을 쓰래요. 요거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뭐 식은 똑같아요. 뒤에는 다 똑같아요. 이게 이제 제곱미터당 22VA인데 면적이 만이니까는 여기다 곱하기 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다 똑같아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요거는 VA죠. 근데 문제에서는 단위가 뭐가 나왔어요? 표 보시면 면적을 적용한 부하 용량은 KVA가 나왔으니까 얘를 키로로 바꿔야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이 밑에 다 똑같죠.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구하시면 돼요. 그렇게. 두 번째, 말이 조금 긴데 한번 잘라보죠. 쭉 보면 중간에 괄호가 있어요. 그렇죠?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용량을 산출하시오. 중간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괄호가 나오는데 괄호 부분은 좀 나중에 보고요. 그 위에 있는 이제 부분을 볼 건데 걔도 이제 말이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수용률하고 부등률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변압기 용량. 어떻게 구하냐면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고 부등률 있으면은 부등률 나누시고 역률 있으면은 역률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이 역률을 고려하는 조건은 위에가 킬로와트일 경우에 그때 이제 역률을 고려를 하는 거고 만약에 위에가 단위가 KVA가 나오면 그럼 역률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역률은 단위를 환산하려고 VA로 이제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한 값이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 변압기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고 부등률로 나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식이에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는 거는 이제 여기 설비 용량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수용률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용률에 대한 조건이 아까 가로 2번의 첫 번째 줄부터 이제 세 번째 줄 사이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만 보죠. 어떻게 나왔는가? 조명 콘센트 사무자동화 기기. 그렇죠? 조명 콘센트 사무자동화 기기. 요거죠. OA 기기. 요거는 수용률이 얼마냐면 0.7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일반 동력하고 사무자동화 동력은 0.5다. 일반 동력하고 사무자동화 동력은 0.5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냉방 동력은 0.8이다. 요거는 0.8이 냉방 동력. 0.8.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하면 이제 변압기 용량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등률은 1.2다. 부등률은 1.2다. 그래서 쓸게요. 요거는 1.2다. 요 부등률은 이제 언제 고려를 하는 거냐면 각 부하 간에 변압기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그렇죠? 변압기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메인 변압기가 있고 이제 밑에 각 부하별 변압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각 이제 부하별 변압기를 가지고 거기에 걸리는 부하를 가지고 이제 메인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 각 부하별로 사용되어지는 시간대가 다르니까는 그걸 이제 부등률로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메인 변압기 용량을 이제 구하는 거죠. 어쨌거나 식은 이제 요거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중간에 가로 있는 부분, 그 윗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다 이제 요 내용, 수용률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로 안은 이제 뭐예요? 각 이제 콘센트하고
한 대로 한다. 2단 강화라는 말이 어디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그 아까 가로 2번에 보면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2단 강압 방식으로 채택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2단 강압 방식이 뭐냐면 전압을 두 번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변압기가 이제 한 대가 있고, 여기 또 이제 변압기들이 각 부하별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변압기 한 번 전압 다운시키고 여기서 또 한 번 다운시키고, 그래서 전압을 이제 두 번 다운시키는 거를 이제 2단 강압 방식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명 콘센트 3호 자동화 기기 하나, 변압기 하나 쓰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일반 동력하고 그 3호 자동화 동력 이게 하나 쓰는 거고요, 그렇죠? 일반 동력. 그리고 이제 냉방 동력 하나 쓰는 거고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조명 콘센트 3호 자동화 기기 변압기 한 대, 일반하고 5A 3호 자동화 기기 동력 한 대, 그리고 냉방 동력 한 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가로 2번 문제를 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로 2번에서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 각 부하별 변압기 용량 구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체 변압기 용량을 이제 구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부동률 각 부하별 변압기에는 부동률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 전체 변압기 용량 구할 때에만 부동률을 고려를 하면 되죠. 그러면 각 부하에 대한 변압기 용량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거 이제 고려를 안 하는 거니까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요 수용률을 곱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해보면 요 이제 곱하기 면적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해가지고 킬로와트로 환산한 값을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 얘는 220 그리고 얘는 50 얘는 340 그리고 얘는 450 얘는 430 얘는 80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일단 요거 조명 콘센트 3호 자동화 기기에 대한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요거 세 개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200 플러스 50 플러스 340. 그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는데 수용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0.7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게 조명 콘센트 3호 자동화 기기에 대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용량이 얼마가 나왔냐면 427이 나왔대요. 427. 요걸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셔야죠. 그 표에 2번 바로 이제 밑에 보면은 삼성 변압기 표준 용량이라고 네모칸 보이시죠? 거기에서 427보다 큰 거니까는 500짜리를 선정하시면 되겠네요. 얘는 따라서 500짜리 변압기를 쓴다. 그쵸? 나머지 똑같아요. 뭐 책에 이제 프린트 나와 있으니까 일일이 쓰진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일반 동력하고 5A 동력, 그렇죠? 그거는 450하고 80을 더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수용률 0.5. 그래서 계산기를 하면은 걔는 계산기를 누르면 얼마가 나오냐면 265가 나온대요. 265. 그렇죠? kVA. 그럼 요거를 그 표에서 선정하시면은 요거보다 큰 거 선정하시는 거니까 300짜리 선정하시면 되죠. 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 냉방 동력 남았네요. 냉방 동력은 430이라고 했으니까는 430 그냥 하나니까 쓰죠. 430에다가 0.8이죠. 요건 계산기 누르면 얼마냐면 344. 그럼 요거는 얼마짜리 선정하면 돼요? 그 표에서 보면은 400짜리 선정하시면 돼요. 400 kV.
혹시 책에 이제 오타 나서 500으로 수록된 거 있으면은 40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예. 400. 344니까는 표에서 400짜리를 선정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그렇죠? 예. 그 마지막 4번. 예. 주요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선정하시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예. 주요 변압기 용량은 요거 설비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시고 부등률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번에 대한 설비용량 곱하기 수용률에 대한 값이 얼마였어요? 427, 265, 344 나누기 부등률이 얼마냐면 1.2. 이렇게 하면 이제 변압기 용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누르면 얘가 863.33이 나오니까 그 표에서 찾으면은 이제 1000짜리를 선정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요거는 뭐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뭐 수치가 조금 바뀐다거나 하셔도 해도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야죠. 식은 그냥 이거 하나잖아요. 이거 변압기 용량 구하는 식. 저거 절대로 모르면 안 되죠. 됐고 세 번째는 주변압기에서 각 부하에 이르는 단선 계통도 이제 답지 나온 거 보시고요. 요거잖아요. 그냥 요 그림인데 차단기 달아야죠. 그리고 이제 변압기 1자측에는 COS나 아니면 PF 달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진 거니까 책에 있는 거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Y결선의 평형부하의 전압을 측정한다. Y결선으로 했대요. Y결선. Y결선은 뭐 이렇게 생긴 거죠. Y결선. Y결선, 델타결선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테고 거기에 대한 특징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기가 우리가 보통 상전압이라고 부르는 거죠. VP.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이제 성간전압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그렇죠? 성간전압은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배가 크다. 뭐 그런 거 특징들 뭐 아실 테고. 문제 조건에 보시니까 이제 조건을 보면 상전압이 150V래요. 요거 150V. 150V. 그 성간전압은 얼마냐면 220V. 그럼 쭉 읽어보세요. 가로 보시면 단 부하측에 인가된 각 상의 전압은 평형전압이고 기본파랑 3고조팝은 전압만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전압, 그렇죠? 이 상전압에는 기본파랑 3고조파 전압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럼 이 150이라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V1을 기본파라고 하고 V3를 3고조파라고 한다면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셔서 구하는 거죠. 벡터적인 합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150인 거고. 요거 이제 참고로 뭐 전력 시간에 좀 하셨겠지만은 우리가 Y결선인 경우에 상전압에는 3고조파분이 포함이 되지만 성간전압에는 3고조파분이 포함이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A상이고 얘가 B상이라고 했을 때 A, B산에 걸리는 성간전압은 A상 마이너스 B상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3고조파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각 상에 3고조파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3고조파분은 성분이 어때요? 미상하고 크기가 같죠. 크기가 같으니까는 여기에서 나오는 요 3고조파분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요 상고조파분은 서로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크기가 같으니까 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간전압에는 3고조파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델타결선은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상전압에 기본파라 3고조파분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그거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성간전압에는 3고조파분이 없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셔야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렇죠? 그랬을 때에 문제에서 이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삼고주파 전압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삼고주파 전압을 구하십시오. 전압을 구하십시오. 예, 식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예, 기본파의 자승 플러스 삼고주파의 자승에서 루트를 씌운 게 얼마예요? 150V.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럼 V1을 구해야죠. 예, V1이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우리가 성간전압에서 성간전압이 220V가 나왔죠. 그렇죠? 예. 요 성간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3배의 상전압인데, 그렇죠? 예. 성전압에 이제 루트 3배를 하는 건데, 예. 여기에는 성간전압에는 삼고주파분이 없다라고 했으니까는 예. 그 중에서 이 기본파의 전압만 예. 고려가 돼서 그 값이 얼마인 거냐면 걔가 이제 220인 거죠. 성간전압에는 기본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예. 기본파에다가 루트 3배를 한 게 이제 220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V1은 얼마가 되겠어요? V1은 예, 루트 3이 넘어가면 되니까 220 나누기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요걸 계산기로 눌러봤더니 127.01이에요. 127.02V. 예.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구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제곱 넘어가면은 150의 제곱인 거고 V3는 그렇죠? V3는 요거 제곱이 넘어갔으니까는 150의 제곱. 그럼 여기 넘어가야죠. 기본파 127.02의 제곱. 하고 마지막으로 제곱이 이렇게 넘어가면 루트니까는 루트. 이러면 삼고주파에 대한 전압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요거 계산기로 누르면 79.79예요. 79.79V.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눌러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거 삼고주파고 외역률을 구하십시오. 예, 외역률은 어떻게 구해요? 외역률은 고조파에 대한 실효값, 그렇죠? 예, 고조파의 실효값의 합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이건 삼고조파밖에 없으니까 삼고조파에 대한 실효값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파의 실효값에서 나눠서 곱하기 100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근데 고조파에 대한 실효값이 아까 위에서 계산했듯이 79.79. 그렇죠? 기본파에 대한 실효값은 여기서 구했죠. 예. 얘는 127.02. 곱하기 100을 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예. 계산기를 누르시면 62.8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만 주의하세요. 성간전압에는 삼고주파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4번 문제도 유형이 조금 다르긴 한데 예. 식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패턴이 조금 새로운 패턴이죠. 뭘 물어봤냐면 어떤 부하가 있어요. 예. 어떤 부하가 있는데 어떤 L1이라는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는 520kW고 역률은 0.8이래요. 520kW에 역률 0.8이 이제 부하가 있어요. 예. 이런 부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80을 더 추가하고 싶대요. 여기다가 80짜리 부하를 이제 추가를 했어요. 추가를 했을 때 수전단 전압하고 선로 전류를 변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콘덴서 용량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전압하고 전류는 요거는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콘덴서를 달고 싶어요. 그런 거죠. 부하를 이렇게 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송전단에서에 대한 전압하고 이제 전류에 대한 값이 이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일정하게 유지하게끔 이제 콘덴서를 이제 달아야 되는 거죠. 콘덴서는 어떻게 되고 용량은 캐패시터 용량은 P의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 이렇게 구하는 거죠. 다 아시는 거.
조금 더 풀면은 코사인 세타 1의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요거는 개선전, 그쵸? 개선전에 대한 역률인 거고 얘는 이제 개선 후에 대한 역률인 거예요. 개선 전에 대한 역률이 이제 0.8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개선 후에 대한 역률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콘덴서를 이제 얼마짜리를 달지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개선 후의 역률을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를 이제 요걸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전압과 전류가 일정하다.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우리가 부하 전류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부하 전류 I는 P의 루트 3상이니까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죠. 근데 콘덴서를 달기 전하고 후하고 부하 전류 값이 똑같대요. 루트 3 V 코사인 세타 얘를 P1이라고 하고 얘를 P2라고 해보면 개선 전의 용량이 P1이었고요. 개선 전의 역률을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단 부하에 대한 합계, 그 부하에 대한 합계를 P2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것만 다는 건 아니니까 P2는 이제 이거 다 합한 거죠. 그때의 개선 후의 역률을 이제 이렇게 한다면 전압하고 전류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같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전류 똑같은 거 썼죠. 전류는 똑같은 거 쓰고 전압도 똑같대요. 이 부분이 똑같은 거죠. 이거 날려버리면 그럼 우리가 개선 후의 역률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 2는 요거 넘기고 얘도 일로 넘길 거예요. 그럼 코사인 세타 2는 이제 분모에 있었으니까 넘어가면 이제 분자로 올라가고요. 요거는 뒤집어서 내요. 이렇게. 뒤집어서. 그러면 원래 P2가 있었고요. 여기 뒤집었으니까 P1은 밑으로 내려올 거고 코사인 세타는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이게 되는 거죠. 개선 전에는 이게 520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를 추가를 한 거니까 이제 600이 되겠네요. 곱하기 요 역률은 0.8. 그러면 우리가 부하를 달고 했을 때 전압하고 전류가 일정했을 때에 대한 역률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걸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얘를 계산을 하면은 0.92가 나온대요. 0.92. 그렇죠? 0.92. 그러면 개선 전에다가 0.8을 대입을 하고, 그렇죠? 개선 후에다가 0.92를 대입을 하면 그리고 요거는 600. 그러면 우리가 콘덴서 역률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체 부하가 이제 600인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콘덴서 용량이 얼마가 나오냐면 194.4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이제 계산기를 이 식에다가 계산기를 집어넣으면은 계산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저는 보통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려요. 600에다가 곱하기 가로 하시고 탄젠트 요 식을 사용하는 거죠. 탄젠트 아크 코사인의 0.8 빼기 탄젠트 아크 코사인의 0.92 이러면 이제 계산기 훨씬 심플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그러면 요것만 이렇게 넘기면 세타 값만 남잖아요. 그렇게 넘기는 게 코사인 아크 코사인이니까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계산기 놓을 때는 이렇게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송전단 전압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송전단 전압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송전단 전압 어떻게 구하세요? 3상일 경우에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 플러스 루트 3의 i의 r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죠. 그렇죠? 네. 전압은 요건 똑같고 요거 3000. 네, 요건 정해진 거고. 저항값하고 리액턴스 값이 얼마인가 봤더니 저항값은 1.78, 리액턴스 값은 1.17 이렇게 나왔네요. 요거는 3000, 그렇죠? 요건 이제 다 똑같고, 예. 요 전류값하고 역률하고 사인값만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시면 되죠. 식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예. 식은 똑같고 요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값들은 똑같고 예. 전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사인 사인에 대한 값만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럼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전류? 예. 전류. 아까 식 썼죠. 예. P의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럼 요거 부하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계산 전에는 520에 곱하기 10의 3승. 그렇죠? 루트 3의 전압은 3000. 역률은 0.8.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산 후에는 루트 3의 3000은 똑같죠. 3000. 0.92. 계산 후에 역률이 0.92니까 600 곱하기 10의 3승. 그렇죠? 역률은 계산 전에는 0.8, 계산 후에는 0.92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0.8일 때 사인은 0.6, 0.92일 경우에는 안 나오니까 계산을 해야죠. 아까 했었던 걸 응용해서 계산을 해보자면 아까 그 했었던 거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사인의 아크 코사인의 0.9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아니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거나. 그렇죠? 어차피 여기 세타 값이니까는. 그래서 뭐 책에 뭐 이렇게 쭉 이제 나열되어 있으니까는 뭐 굳이 뭐 일일이 뭐 다 써가지고 설명할 건 없고 개념이 그렇다.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 문제 같지만 어쨌든 이거식 못 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입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니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답도 있으니까는 넘어가죠. 5번은 뭐 그렇죠? 넘어가시면 되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거 세곤도라고 하는 거고 연색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6번. 퍼센트 보정이 이런 경우에 회로의 전압을 구하십시오. 뭘 구하라는 거냐면 회로의 전압을 구하십시오는 참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값, 측정값, 오차, 보정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해볼게 그냥 이미지화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조금 수월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참값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측정값이 있죠. 계기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값이 있고 우리가 이제 오차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정하는 게 있죠. 이 네 개예요. 참값, 측정값, 그다음에 오차, 그다음에 보정 이렇게 되는 건데 오차를 구하기 위해서 측정에서 참값을 빼는 건지 참값에서 측정을 빼는 건지 약간 이제 혼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는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오차는 측정값에서 참값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보정값은 시계 방향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러면 참값에서 측정값을 빼면 됩니다. 그게 이제 보정값이에요. 보정. 그리고
오차율을 이제 계산을 하거나 이제 보정률을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차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오차를 참값으로 나누면 되죠. 보정률은 보정값을 측정값으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해서 좀 이미지화해서 암기하시면 조금 실수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그냥 수식으로 외우면 나중에 시험장 가셔서 오차 계산을 하는데 어디서 뭘 빼는 거지 혼동될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좀 이미지화해서 외우시면 좀 기억에 오래 갈 수 있어서 일단 이렇게 그냥 한번 해봤고 이게 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수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참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한 거고 문제에서는 측정값하고 퍼센트 보정값이 나왔죠. 이게 뭐냐면 그냥 이제 보정률은 이제 아까 여기 식을 썼죠. 보정률 나누기 측정값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측정값으로 하는 게 보정률이죠. 보정률. 비란 얘기예요. 비. 보정값과 측정값의 비. 그게 보정률이죠. 율이 붙는다고 무조건 퍼센트는 아닌 거예요. 얘가 이제 보정률인 거고 여기에 퍼센트를 붙이고 싶으면 여기다 이제 100을 이제 곱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백분율화 되는 거죠. 그 보정률이 백분율화 되는 거예요. 걔를 이제 우리가 백분율 보정이라고 부르는 거고, 오차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해설에 보시면은 오차, 그다음에 오차율, 백분율 오차, 뭐가 다른지 식이 정리를 해놨으니까는 그거 갖고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식으로 보시기 어려우시면 이제 요걸 그냥 이미지화 해가지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은 어떨까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렇죠? 보정값은 뭐에서 뭘 빼는 거예요? 참값에서 측정값을 빼는 거죠. 얘는 참값에서 측정값을 빼서 곱하기 100을 하면 그 보정률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0.8이 나오는 거죠. 측정값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측정값은 103V. 요거 103. 요것도 103. 그러면 참값을 구할 수 있겠죠. 나머지 넘기면 되니까. 일단 100을 먼저 넘기죠. 우리 참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따라서 참값은 마이너스 0.8을 100이 일단 넘어가면은 나누기 곱하기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측정값이 넘어가야 되겠네요. 103이 또 넘어가야 되겠네요. 103. 그럼 여기까지 넘어갔어요. 그럼 참값을 구하려면 요거 마이너스 103만 넘어가면 되죠. 마이너스는 넘어가면 이제 플러스로 되니까 플러스 103 이게 되는 거죠. 요거 계산기로 누르면 102.18V가 된다더라. 이제 보는 거죠. 참값이 그렇게 다더라. 다음 7번. 이거는 그냥 그리면 되죠. 환상이니까는 환상 이제 고리잖아요. 고리니까는 시작점하고 끝점이 같으면 돼요. 이거 시작을 이렇게 그냥 해서 이렇게 해서 얘가 다시 이렇게 여기 이제 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다가 차단기하고 달로기를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림은 이제 책에 있는 거 있으니까는 이제 개방하려면 차단기 끊고 양쪽이 이제 달로기를 끊는 거죠. 이거 고장이 났다면, 그렇죠? 이거 고장이 났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요거를 이제 A선하고 얘를 B선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저 노란 부분에서 이제 고장이 난 거면, 그렇죠? 여기에서 고장이 난 거면 부하 1번하고 2번은 요거 B선로에서 이렇게 부하를 공급받는 거죠.
그렇죠? 예. 부하 3번은 A 솔루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으면 된다.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선로에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정전되지 않고 부하에 계속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더라. 이제 뭐 그런 거니까요. 다음 문제. 네. 뭐 이거 그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다음 문제. 네. 전열기의 효율을 구하십시오. 전열기의 용량을 구하는 식이, 그렇죠? 전열기 용량을 구하는 식이 860에다가 칼로리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예. 2타에다가 시간 t, 그다음에 mct. 예. 저 t는 뭐 세타로 써도 되고, 그렇죠? 예. 아니면은 뭐 t1-t2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예. 뭐 표현이 좀 이제 다른 거니까는. 예. 그래서 뭐 효율이고, 이건 시간인 거고요. 이건 질량이고, 이건 이제 비율인 거죠. 비중, 예. 비중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요 이타를 구하고 싶은 거죠. 예.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예. 효율이 얼마냐. 예.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좀 변경을 해서 써보면 P만 내려오면 되니까 860에 P에 T에 예. C, T. 뭐 대입하면 되죠, 뭐. 예. 질량이 얼마냐면은 물이 4리터. 그렇죠? 물 4리터. 물의 비중은 1이죠. 네, 비열은. 네, 보통 이제 다 1이니까는. 그리고 온도가 15에서 90도로 올리고 싶은 거니까는 90-15. 온도 변화를 쓰는 거니까 860에다가 전열기가 얼마짜리냐면은 1kW짜리 전열기. 25분간 가열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는 25를 이제 60으로 나누면 시간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퍼센트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기로 누르면 83.72%. 되는 거고요. 네. 뭐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지 바뀌면서 뭐 이런 거 쓰라는 것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압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표가 바뀌어서 요 표로 이제 암기를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여기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조명 부하보다는 이제 기타 부하에 대한 전압 강화를 가지고 고려를 해서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이제 그런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명은 3%고 기타는 이제 5%라고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하나 더 좀 주의를 좀 해서 보셔야 될 게 그 표 바로 밑에 보면 가능한 한 최종 회로내의 전압과 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 쭉 보면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두 번째 줄 처음부터 보시면 배선 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하의 거리가 이제 공급되어지는 그 부분부터 부하까지 거리가 100m를 넘게 되면 그냥 5%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100m가 넘어가게 되면 미터당 0.005%만큼 전압 강화를 더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더라도 그게 0.5%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인지를 좀 해두세요. 왜냐면 시험 문제 풀 때 이걸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인지를 해주시고 이 표는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압 강화를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기동 시간이 짧은 전동기나 도립 전류가 큰 기기. 그러니까는 그 전압 강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잠깐인 거잖아요. 전동기가 기동하는 것도 잠깐인 거고, 도립 전류도 잠깐 흐르는 거니까 그 잠깐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뭐 전압 강화까지 고려를 할 필요는 없다. 그거를 그 내용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인덕턴스랑 이제 커패시턴스를 이제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전력이 나오는 거죠. 인덕턴스 어떻게 구하세요? 0.05에다가 플러스 0.4605의 로그의 10의 R분의 T. 그쵸? 커패시턴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0.02413의
2413의 로그 10의 R분의 D. 이렇게 구하죠. 단위가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 요거는 마이크로페라드 퍼 킬로미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건데, 문제에서는 뭐 등가 상관거리 이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할까요?라고 하는 건데, 이제 두 가지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전파 속도하고 특성 임피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무선 시설로의 경우에 C분의 L의 루트, 전파 속도는 루트 LC분의 1 해가지고 요걸 이제 연립해가지고 L과 C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그게 조금 더 복잡하니까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 특성 임피던스 아까 루트 C분의 L을 여기에다가 요 L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요 C를 집어넣어 식을 정리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138 로그 10의 R분의 D가 나오죠. 아마 전력 시간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요거 시험 문제 객관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이용할 거예요. 우리는 요거를 이용할 겁니다. 요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특성 임피던스 값이 나왔어요. 얼마라고 나왔냐면 특성 임피던스 값이 600이다 여기 나왔죠. 60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600인 거잖아요. 138 로그의 10 로그 R분의 D가 600이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요 R분의 D, 로그 R분의 D가 얼마냐면 138 나누기, 그쵸? 138 나누기 600인 거고요. 그거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연립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138분의 600을 저기다 대입해가지고 풀면 돼요. 그래서 계산기 이제 눌러가지고 식은 있으니까는 풀어보시면, L가 인덕턴스 같은 경우는 2.05가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할 시점이죠. 2.05가 나오는데, 요거의 단위가 2.05. 2.05. 요거대로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2.05가 나오는데, 그 2.05에 대한 단위는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 보세요. 조건. 문제 조건을 보시면 1번에 단위가 뭐예요? 인덕턴스는 그냥 헬리 퍼 킬로미터죠. 미리헬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그냥 헬리로 바꾸고 싶으면 미리를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꺼내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요거 이제 최종적으로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식 대입해서 푸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저런 거. 커피시터도 마찬가지죠. 요거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온대요. 5.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요거는 마이크로에 대한 마이크로페럿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걸 이제 밖으로 꺼내고 싶으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을 더 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합하면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조금 주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풀고 이제 그거 틀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왜 138이 나온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는 그 해설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138이 나오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장은 얼마일까요? 두 번째 문제. 전파 속도가 파장에다가 주파수를 곱한 값이니까 그럼 파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거꾸로 됐네. 속도, 전파 속도 나누기 주파수. 전파 속도가 얼마라고 했냐면 3 곱하기 10의 5승. 3 곱하기 10의 5승. 주파수는 뭐 60Hz겠죠. 그러면 이제 파장이 나올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송전단에서 부하 측에서 본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계산하고 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은 아닌 거고, 그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보면 선로 길이가 L인 무손실 장거리 송전 선로죠. 선로 길이가 L이니까는 유한장인 거죠. 길이가 정해져 있네. 그렇죠? 여기에다가 부하를 특성 임피던스 부하를 단 거예요. 그렇죠? 예. 보면은 요건 장거리 선로에서 수전단의 부하 특성 임피던스를 접속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한장에다가 특성 임피던스 부하를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특성 임피던스에 대한 성질이 무한장 선로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무한장 선로에 대한 전압하고 전류에 대한 비다 보니까 유한장 선로에다가 무한장 선로를 달았어요. 예. 그러면 뭐가 돼요? 무한장 선로가 되는 거죠. 이 무한장 선로에 대한 임피던스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얘가 600이라는 거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유한장 선로에다가 특성 임피던스를 달아도 걔는 600이다. 뭐 이런 거죠. 계산은 아니고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 플러스 무한대. 그럼 무한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무한장 선로에 대한 거니까 얘는 무한장 선로인 거에다 유한장 선로를 달아봤자 어쨌든 무한장 선로인 거고 그 무한장 선로에 대한 임피던스 값이 600이니까 얘는 그냥 600이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고 다음 문제. 네. 전부하 효율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하 효율은 어떻게 될까요? 효율 어떻게 구했어요? 효율 2타는 3, 3일 경우였죠.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 플러스 철손 플러스 동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제 효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전압하고 전류는 안 나왔는데 용량이 10 kVA고 제일 끝에 부하용률이 0.5다라고 했으니까는 요거죠. 예. 아이고. 삼상은 저거니까는 거기 나오는 10은 단상 변압기 용량이에요. 루트 3 VI 코사인. 예. 그러면 10은 얘네요. 요거는 10 kVA고 역률은 0.5. 그렇죠? 예. 용량 10에 철선 동선이 단상 변압기. 그렇죠? 예. 단상 변압기라고 했으니까 요거죠. 예. 요거를 두 대를 부위결선했으니까 이제 어떤 출력이 발생이 되냐면 삼상에 대한 출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루트 3을 한 거죠. 그때의 효율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예. 철선하고 동선은 얼마라고 했냐면 철선은 120와트인데 요거 이제 킬로니까는 0.12라고 쓸게요. 예. 동선은 200이니까는 0.2 이렇게 쓰죠. 이러고 끝났으면 굉장히 평화로웠겠는데 이제 그게 아니죠. 여기에 보시면 일단 여기에 나오는 요거 계산하는 건 무리 없죠. 요것도 무리 없어요.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써서 부위결선을 해서 삼상 출력을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삼상에 대한 출력인 거죠. 이것도 삼상에 대한 출력. 부위결선을 했을 때 변압기 두 대를 사용했을 때의 출력인 거죠. 그럼 여기 나오는 철선하고 동선도 변압기 두 대를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철선과 동선을 사용을 해야죠. 여기 나오는 0.12하고 0.2는 변압기 한 대의 용량에 대한 철선하고 동선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두 대를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주셔야죠. 그렇죠? 저기 조금 이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이제 효율 구하시는 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식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연습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단지 여기서 변압기 한 대 용량에 대한 철선하고 동선이 나왔기 때문에 부위결선으로 삼상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두 대를 써야 돼서 이렇게 2배씩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12번. 삼상 사선식이고요.
삼상사돈식이니까는 y결선이 되어 있는 거죠. 각상에 흐르는 전류가 불평형이네요. 그렇죠? 예, 불평형이 됐으니까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겠죠. 예, 얼마만큼 흐를까요? 라고 하는 건데 얘가 A상, B상, C상이라고 하면 A상, B상, C상이라고 하면 A는 전류가 10A가 흐른다라고 했고요. B는 8A가 흐른다라고 했고 C는 9A가 흐른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위상차가 어떻게 돼요? A상보다 B상은 마이너스 120도가 느린 거고요. 또 120도가 느린 건데 A상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여기는 이제 플러스 120도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거에 대한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값을 어떻게 구해요? 합이니까는 10 플러스 8에 마이너스 120도 플러스 9에 마이너스 240도를 써도 되지만은 이제 그냥 플러스 120도를 써도 상관없죠. 8하고 9 맞죠? 8하고 9. 네. 그럼 요걸 다시 한번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2의 2분의 루트 3이죠.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이죠. 그렇죠? 각도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실수하고 허수 부분으로 나뉘겠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 10 하고 마이너스 4 하고 마이너스 4.5죠. 1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5를 하면 얼마가 남아요? 1.5가 남죠. 여기가 8.5니까는. 그렇죠? 그럼 뒤에 허수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 8개 있는 거죠. 여기는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이 9개가 있는 거예요. 8개가 있으면 0이죠.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요건 얼마예요?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이제 루트 3이 나옵니다. 13번은 뭐 하시면 되고 14번 논리회로를 그리고 유접선 회로를 그리잖아요. 일단 요거는 말이 기니까 좀 잘라야 돼요. 여기 보시면 A와 B를 같이 하거나 C를 온할 때, 그렇죠? 여기는 A를 온하고 B 또는 C를 온할 때, 그렇죠? 말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A와 B를 같이 온하는 거랑 C를 온하는 거,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A를 온하는 거랑 B 또는 C를 온하는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거 이제 우리말을 좀 이제 뭐 영어하고 이제 우리말을 이제 매칭을 하는 건데 보통 와, 과 그리고 뭐 그리고 그렇죠? 와나 뭐 과 아니면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and라고 합니다. 그런 게 and죠. 그렇죠? 그리고 와, 과 이런 것들이 이제 and예요. 그리고 뭐뭐 하거나 또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or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만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와가 있으니까 and, 그러니까 A하고 B는 and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and는 우리가 유접점 회로에서는 이제 직렬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는 뭐뭐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or를 이제 의미를 하고요. or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병렬 회로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 거 한번 해보죠. A와 B를 같이 온하거나 이제 그런 회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병렬이니까는 그죠? C를 온할 때,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회로는 병렬로 연결된 회로인 거죠, 그렇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인 거예요. 일단 뒤에 거는 C를 온할 때니까는, 그렇죠? C를 온할 때니까 여기는 그냥 C 접점이 있겠죠. 그렇죠? C에 A 접점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C를 온하면 X의 출력이 이제 되는 경우죠. 또는 OO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AND는 둘 다 만족해야지 결과값이 나오는 거고. 저거는 OO로 연결되는 거니까는 앞에 거나 뒤에 거 하나만 성립을 해도 출력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C만 눌러서 출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앞에 거는 A와 B를 같이 온하는 건데 요거는 Wa라고 하는 건 AND, 직렬로 연결하는 회로라고 했으니까는 A하고 B 접점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모양으로 그리면 되죠. 이렇게 A 접점, B 접점. 그럼 된 거네요. 그럼 밑에 있는 거는 여기는 A를 온하고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회로랑 뒤에 있는 회로는 서로 직렬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건 서로 직렬로 연결한다. 그래서 A를 온하고 A 접점이 하나 있어야죠. A를 온하고, 그렇죠? 그럼 뒤에 회로는 B 또는 C를 온하는 거니까는 이건 병렬 회로잖아요. 그러니까 B하고 C가 병렬이라는 거죠. B하고 C는 병렬 회로입니다. B하고 C는 병렬 회로인 거죠. 그 두 개가 고니까는 직렬 회로로 연결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그 기호들 이제 매칭하는 것만 연습을 좀 해두세요. 나 또는 이런 건 오예요. 와, 고 이런 건 AND.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논리회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죠. 이건 A, B는 AND 회로니까 AND. 그거랑 C는 오어죠. 병렬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얘는 B, C가 오어죠. B, C는 오어. A하고 직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매칭하는 것만 연습을 하시면 괜찮겠죠. 다음 문제. 점광원의 광도를 구하십시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조금 심플하게 가죠.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점광원이 있어요. 점광원이 있고 그 어떤 외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요 외구를 투과해서 나가는 요 면, 투과해서 나가는 요 면, 투과면을 통해서 나가는 광속 발산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 광속 발산도는 투과율의 조도를 곱하면 돼요. 투과율이야. 투과율. 조도를 곱하면 되고요. 요 조도는 R 제곱분의 I죠. 반지름. 그때 요 I를 우리가 광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광도를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요 광속 발산도는 R 자승의 I 광도에 곱하기 투과율을 곱하는 거고 요 광속 발산도가 얼마라고 했냐면 2000이라고 했죠. 2000. 투과율은 얼마라고 했어요? 투과율은 90%, 0.9. 반지름은 얼마냐면 지름이 20cm니까는 반지름은 10cm죠. 요거 이제 미터로 표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0.1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구한 거죠. 따라서 광도는 요거 2000은 그대로 있고 요게 요거는 올라가고 요거는 이제 분모로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2000에 나누기 2000 나누기 0.9 곱하기 0.1의 제곱 이렇게 이제 구하면 이제 광도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면은 22.2 칸델라가 된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16번은 네, 요거 이제 뭐 그 개정되기 전에는 이제 요 절연저항값 0.1부터 0.4까지 쓰는 게 나왔을 텐데 요거 이제 그게 이제 변형돼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요것도 이제 그냥 암기하시면 되죠. 규정되어 있는 값들이니까는. 마지막 하나만 더 풀면 됩니다. 네. 요거는 시퀀스 문제인데 21년도 1회 시퀀스 문제가 조금 말이 조금 많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원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유사한 문제를 좀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이제 요런 형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기본은 어떤 거냐면 Y델타 기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Y델타 기동을 가지고 매뉴얼 수동하고 자동이 있는 그래서 그렇게 타이머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그런 시퀀스 도면이었는데 그게 조금 말이 많아서 좀 온전한 문제로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별하게 요 부분이 조금 이제 다르죠. 요 문제에서는 요것만 조금 특이하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이제 얘가 이제 Y델타 기동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메인 MC가 있고 전원을 투입하기 위한 메인 MC가 있고 델타 결선 얘는 이제 Y 결선에 대한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Y 결선이 보통 이제 여기 있죠. 이쪽에 이렇게. 여긴 델타고, 여기는 Y. 근데 여기 이렇게 밑에 안 있고 옆으로 빠져나와 있어가지고 좀 특이하네. 이제 그것만 좀 특이할 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쨌든 델타 결선 이쪽이 이제 델타 결선을 먼저 완성을 할 건데 델타 결선은 이렇게 생겼으니까는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갔다가 2번에서 3번으로 갔다가 3번에서 다시 1번으로 가면 돼요. 여기가 처음에 1번이라고 하면 1번에서 2번으로 갔다가 2번에서 3번으로 갔다가 3번에서 다시 1번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게 결선하는 거여서 그것만 조금 좀 특이하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Y결선이잖아요. 여기는 Y결선 이렇게. 그럼 선 하나씩만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 연결하고 하나 연결하고 하나 연결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조금 특이하네 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는 뭐 여기는 이제 타이머 A 접점이 들어가고 여기는 서로 이제 인터로 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는 여기는 88의 S 여기는 88의 88D의 B 접점이 이제 들어간다. 그렇죠? 인터록이다. 인터록은 다 아시죠? 그래서 그것만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해석은 여기 이제 매뉴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ON 누르면 88 요거 이제 여자가 되고요. 그리고 자기 유지 되겠죠? TM에 의해서 타이머 접점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죠. 델타 왔다 갔다 이제 델타 그 Y로 기동했다가 델타로 이제 옮겨지는 이제 그런 거고요. 여기는 이제 오토로 가게 되면 요 T1이에요. T1에 대한 A 접점이 이제 있으니까는 전원이 투입이 되면 여기가 이제 통전이 되니까는 얘는 이제 먼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타이머 이제 우리가 해바라기 타이머라고 부르는데 요 타이머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 꺼졌다 켜졌다가를 이제 반복하는. 보통 이제 요 해바라기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보통 광고판 같은 데 많이 쓰죠. 빌딩 위에 이제 이런 광고판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일몰에는 이제 불이 켜져야 되고 일출할 때 불이 꺼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그거 해바라기 타이머에다 그 시간 설정해 놓죠. 이렇게 가운데 시계가 있고 이제 스위치 동그랗게 스위치가 있어서 이제 눌러서 이렇게 동작을 시키는 건데 이제 그거를 시간 설정해 놓으면 이제 일출에 자동으로
일몰에 자동으로. 예, 그게 이제 온오프가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 예, 그런 타이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통전이 되면은 이게 이미 붙은 상태에서 예, 이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동안 예, 계속 이제 왔다 갔다 반복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 타임 차트. 뭐 Y델타 기동에 대한 타임 차트는 예, 어려운 건 없죠. 얘가 처음에 ON을 시키면 요거는 이제 전원을 투입하기 위한 거고 요거는 이제 Y 결선에 대한 거고, 요 델타 결선에 대한 거고, 얘는 전동기죠. 그러면 ON 누르면 예, 요 전원 투입은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오프 버튼 누를 때까지. 그렇죠? 오픈 버튼 누를 때까지. 전동기도 예, 처음에 ON 버튼을 눌러서 오프 버튼 누를 때까지는 계속 동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Y델타. 예, Y델타 결선 어떻게 되냐면 Y델타 기동이 뭐예요? Y로 기동을 했다가 델타로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Y로 기동을 하니까 처음에 딱 눌렀을 때는 Y로 기동을 하고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이 끝나면 설정된 시간이 되면 델타로 이제 변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전이 되겠죠. 언제까지? 정지 버튼 누를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 하나 더 있었네요. 그 3번 문제. 그런 모양을 우리 한시 동작 순시 복귀 A 접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타이머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전원이 투입됐을 때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고 그 대신에 오프됐을 경우에는 바로 스위치가 복귀를 하는. 만약에 동작할 때에도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고 꺼질 때에도 타이머 설정된 시간 이후에 꺼지도록 하려면 그런 접점은 이런 접점이죠. 양쪽으로 다 있는 삼각형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서 21년도 1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